안녕하세요.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해 볼게요. 저는 29의 아내를 만났습니다. 그때 아내는 25이었죠. 저는 어린 시절 교통사고로 부모님을 잃고 할머니 손에서 자랐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할머니마저 돌아가시고 나서는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대학 진학은 꿈도 꾸지 못했고 당장 생계를 위해 일을 시작해야 했으니까요. 그렇게 몇 년을 버티면서 저는 조금씩 기술을 배웠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일하면서 배관 기술을 익혔고 용접 자격증도 땄죠. 대학을 나오지 못한 게 한으로 남았지만 그래도 제 손으로 배운 기술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아내를 만난 건 정말 우연이었습니다. 회사 근처 카페에서 약속이 있었는데 옆 테이블에 앉은 여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한눈에 봐도 정말 예쁜 사람이었습니다. 밝게 웃으며 친구와 이야기하는 모습이 마치 봄날의 햇살 같았죠. 그날 이후로 같은 시간에 그 카페를 자주 갔는데 신기하게도 그 여자도 자주 그곳에 있더라고요. 어느 날 저는 용기를 내서 말을 걸었습니다. 생각보다 아내는 쉽게 대답해줬고 그렇게 우리는 조금씩 친해졌어요. 아내는 정말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늘 웃고 있었고 저는 점점 아내에게 빠져들었습니다. 데이트를 하면서 조금씩 아내에 대해 알게 됐는데 아내의 환경은 저와 정말 달랐어요. 아내는 여유로운 집안에서 자랐고 부모님의 보살핌 속에서 부족함 없이 지냈다고 했습니다. 25살이 될 때까지 한 번도 일을 해본 적이 없다고 하더군요. 대학도 다니다가 중간에 그만뒀고 그 후로는 그냥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용돈을 받았으며 지냈다고 했어요.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 솔직히 놀랐습니다. 하지만 아내를 좋아하는 제 마음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아내의 그런 순수함이 좋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세상의 각박함을 모르고 자란 사람 특유의 맑음 같은 게 있었으니까요. 아내는 여전히 부모님 카드로 생활비를 쓰고 있었고 친구들과 만나거나 쇼핑을 할 때도 그 카드를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사귄 지 2년쯤 됐을 때 아내가 먼저 결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결혼해서 둘이서 예쁘게 살고 싶다고 했어요. 저도 아내와 결혼하고 싶었지만 솔직히 걱정이 됐습니다. 아내는 한 번도 사회생활을 해본 적이 없었고 앞으로도 일할 생각이 없어 보였어요. 물론 제가 번듯한 직장에 다니고 있었고 나름대로 저축도 해뒀지만 아내를 온전히 책임지며 사는 건 또 다른 문제였으니까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돈을 모아서 여유가 생기면 결혼하자고요. 그런데 아내는 전혀 걱정하지 않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결혼해도 자기는 부모님 카드를 계속 쓰면 되고 부모님께서 결혼 자금으로 2억을 지원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전혀 문제 없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더 당황스러웠습니다. 결혼은 우리 둘이 하는 건데 결혼한 후에도 부모님 카드를 쓴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우리도 이제 성인이고 독립적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아내는 그게 뭐가 문제냐는 듯이 말했고 오히려 제가 이상하게 고집을 부린다는 식으로 반응했습니다. 결국 저는 아내의 뜻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아내를 너무 사랑했고 아내 없는 삶은 상상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우리는 결혼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예비 장인어른과 장모님께 인사드리러 갔던 날이 아직도 생생해요. 얼마나 떨렸는지 손에 땀이 계속 났습니다. 그런데 막상 만나 뵈니 두 분은 정말 따뜻한 분들이셨어요. 제가 부모님 없이 자랐다는 이야기를 드리자 오히려 더 마음 아파하시면서 혼자 힘으로 이렇게 잘 자랐다며 대단하다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부모님께서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거라는 말씀에 눈시울이 뜨거워지기도 했어요. 식사하는 내내 정말 편안하고 따뜻한 분위기였습니다. 이런 가족의 온기를 느껴본 게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장인어른은 인품이 훌륭하셨고 장모님도 세심하게 이것저것 챙겨주셨습니다. 아내가 왜 그렇게 밝고 명랑한지 알 것 같았어요. 이런 사랑 속에서 자랐으니 당연한 거겠죠. 사실 결혼을 결정하고 나서도 마음 한구석에 불안함이 있었는데 예비 처가댁에 인사를 다녀온 후로는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이제 저에게도 든든한 가족이 생기는구나 싶었어요. 정말 좋았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면서 처가댁에서 신혼집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2억을 지원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막상 구해주신 아파트는 3억이 넘는 곳이었어요. 장인어른께서 사위도 자식인데 좋은 곳에서 살게 해주고 싶다며 웃으시던 모습이 기억납니다. 한 번은 장인어른과 단둘이 술을 마실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장인어른께서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아내가 아직 철이 없고 세상 물정을 잘 모른다고 아마 결혼하면 제가 고생을 꽤 할 거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미워하지 말고 잘 보듬어 달라고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아내도 철이 들 거라고 부탁하시더군요. 결혼 생활은 정말 행복했어요.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어도 집에 돌아오면 아내가 있다는 게 큰 위안이 됐습니다. 누군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 함께 저녁을 먹고 이야기를 나눌 사람이 있다는 것이 이렇게 좋은 기분인지 처음 알았어요. 물론 싸우기도 했습니다. 아내는 집안일을 정말 하나도 못했거든요. 청소기 사용법도 제대로 몰랐고 음식은 아예 만들 줄 몰랐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돌아와 저녁을 먹고 나면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개고 화장실을 청소했어요. 아내는 제가 출근하고 나면 혼자 점심을 배달시켜 먹었는데 그마저도 장모님 카드를 사용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이제 결혼했으니까 부모님 카드는 돌려드리는 게 맞지 않겠냐고요. 하지만 아내는 단호하게 싫다고 했습니다. 결국 제가 장모님께 직접 말씀드렸습니다. 아내가 쓰는 카드 값을 제가 드리겠다고요. 하지만 장모님도 손사래를 치며 거절하셨습니다. 저는 그저 죄송하고 감사할 따름이었습니다. 사실 아내가 쓰는 카드 값이 만만치 않았어요. 아내는 친구들을 자주 만났고 만날 때마다 식사를 하고 카페에서 차를 마셨습니다. 옷도 자주 샀고 화장품도 비싼 브랜드만 골라 샀어요. 하지만 그래도 결혼 생활은 좋았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제 눈에 세상에서 가장 예쁜 사람이었고 아내와 함께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행복했으니까요. 저는 아이도 빨리 갖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생각이 달랐어요. 아이는 낳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아이 없이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아이를 낳으면 자유가 없어진다고 했어요. 저는 아내를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의견을 존중하고 싶었으니까요. 그런데 결혼 2년 차의 계획에도 없던 임신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저는 정말 기뻤지만 아내는 전혀 다른 반응이었습니다. 멍하니 앉아서 아무 말도 하지 않더니 결국 울음을 터뜨렸어요. 원치 않았던 임신이었으니까요. 저는 아내를 안아주며 괜찮다고 우리가 잘 키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임신 기간 내내 힘들어했어요. 입덧이 심했고 배가 나오면서 자꾸 살이 찐다며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자기가 뚱뚱해졌다며 울기도 했어요. 저는 최대한 아내를 위로하고 도와주려고 했습니다. 아내는 점점 배가 불러왔고 출산 예정일이 다가올수록 불안해했습니다. 출산이 무섭다고 정말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떨었어요. 그래도 다행히 아내는 건강한 딸아이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출산 후 아내는 더 힘들어했습니다. 육아는 생각보다 훨씬 고된 일이었어요. 아이는 밤낮 없이 울었고 2~3시간마다 수유를 해야 했습니다. 아내는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해 늘 피곤해했고 신경이 날카로워졌어요. 저도 최대한 도와주려고 했지만 회사에 있는 시간이 길다 보니 한계가 있었습니다. 결국 장모님께서 거의 매일 우리 집에 오셔서 아이를 돌봐주시고 집안일도 해주셨어요. 장모님이 아이를 봐주시니 출산 후 4개월쯤부터 아내는 다시 외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을 만나러 나가고 저녁 늦게까지 돌아오지 않는 날이 잦아졌어요. 처음에는 그래도 아내가 스트레스를 풀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육아가 얼마나 힘든지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점점 빈도가 잦아지고 밤 11시, 12시가 넘어서 들어오는 날이 많아지면서 걱정이 됐습니다.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들어오는 아내를 보면 화도 났지만 뭐라고 하면 아내는 오히려 역정을 냈어요. 자기도 숨통이 트여야 살 것 같다고 왜 자기만 갇혀 지내야 하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렇게 아내의 외출은 일상이 됐고 장모님은 거의 우리 집에서 살다시피 하며 아이를 돌봐주셨어요. 장모님도 점점 지쳐가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한 번은 장모님께서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어요. 아이를 낳고도 철이 안 드는 걸 어떻게 하냐고. 자기도 딸을 타일러 보고 혼도 내봤지만 소용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장모님께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장인어른께서 쓰러지신 거예요.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갔고 의사 선생님께 상태를 들었어요. 간 기능이 심각하게 저하됐고 간경화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라고 했습니다. 정밀 검사 결과 간 이식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어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장인어른은 제게 아버지 같은 분이셨어요. 결혼 후에도 종종 술 한잔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고 제가 힘들 때마다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회사 일로 고민이 있을 때도 장인어른께 말씀드리면 현명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셨어요. 그런 분이 간 이식을 받아야 한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가족 중에서 적합한 기증자를 찾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혈액형과 조직 적합성 검사를 해봐야 하는데 생체 기증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설명하셨어요. 저는 망설임 없이 검사를 받겠다고 했습니다. 아내도 검사를 받았고 장모님도 받으셨어요. 며칠 후 결과가 나왔는데 아내는 간의 크기가 맞지 않아 기증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장모님은 나이와 건강 상태를 고려했을 때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으셨어요. 다행히 저는 적합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혈액형도 맞았고 조직 적합성 검사에서도 문제가 없었어요. 간의 크기도 충분했고요. 의사 선생님께서 저를 기증자로 결정할 수 있다고 하셨을 때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바로 하겠다고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장인어른과 장모님께서 오히려 걱정하셨습니다. 아직 젊은데 그래서야 되겠냐고 차라리 기증자를 기다려보자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하겠다고. 장인어른은 제게 아버지 같은 분이시라고요. 기증자를 기다리다가 상태가 더 나빠지면 어떻게 하냐고 제가 할 수 있을 때 하는 게 맞다고 설득했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현실적으로 기증자를 기다리는 것보다 생체 이식이 더 안전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장인어른의 상태가 그리 여유롭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간경화가 진행 중이고 복수도 차기 시작했으며 황달 증상도 나타나고 있다고 했어요. 더 늦어지면 이식 수술 자체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결국 장인어른과 장모님께서 제 뜻을 받아들이셨고 수술 날짜가 잡혔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렸을 때는 회복실이었어요. 온몸이 아팠고 특히 오른쪽 옆구리 부분이 욱신거렸습니다. 간호사가 와서 수술이 잘 끝났다고 장인어른도 무사히 이식받으셨다고 알려줬어요. 회복 기간은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일어나 앉는 것조차 고통스러웠어요. 기침을 하거나 웃을 때마다 수술 부위가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장인어른께서 건강해지셨다는 소식을 들으니 그 고통쯤은 견딜만 했어요. 장인어른은 저보다 빨리 회복되셨고 일주일 후쯤 제 병실로 찾아오셨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오셔서 제 손을 잡으시며 한참을 우셨어요. 정말 고맙다고, 제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퇴원 후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저를 더욱 잘 챙겨주셨습니다. 몸에 좋다는 음식은 뭐든지 사다 주셨고 제가 조금이라도 불편해하는 기색을 보이면 바로 걱정하셨어요. 장모님은 매일 우리 집에 오셔서 저를 위한 식사를 준비해 주셨고 장인어른은 회복에 도움이 되는 영양제며 건강식품을 사다 주셨습니다. 제가 서운할 정도로 고마워하시는 두 분을 보며 저는 오히려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사위도 자식인데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말이에요. 저는 한 달 정도 회사를 쉬고 점차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직 무거운 것을 들거나 격한 운동은 할 수 없었지만 일상생활에는 큰 지장이 없었어요. 간은 재생되는 장기라고 했고 의사 선생님께서도 몇 개월 지나면 거의 원래대로 돌아올 거라고 하셨습니다.
장인어른도 건강을 많이 회복하셨고 정기적으로 병원에 다니시며 관리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아내였습니다. 제가 수술을 받고 회복하는 동안에도 아내는 여전히 밤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았어요. 장모님께서 아이를 봐주시니 아내는 더 자유로워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몸이 아파서 아내에게 뭐라고 할 힘도 없었고 그저 언젠가는 아내도 변하겠지 하는 마음으로 참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 아내가 술에 취해 집에 돌아왔는데 모르는 남자가 아내를 부축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다가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나갔어요. 그리고 그 광경을 목격한 겁니다. 아내는 비틀거리고 있었고 30대쯤 돼 보이는 남자가 아내의 어깨를 잡고 있었어요. 저는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일단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누구냐고요? 그런데 그 남자가 오히려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냐고요? 저는 남편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남자는 그냥 친구라고 말하고는 가버렸어요. 아내는 소파에 쓰러지듯 앉더니 그대로 잠들어 버렸습니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내를 안방으로 옮기고 이불을 덮어줬지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휘저었어요. 새벽까지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결국 아침이 됐습니다. 마침 그날은 토요일이었고 장인어른과 장모님께서 아이를 봐주러 오시기로 한 날이었어요. 두 분은 주말마다 우리 부부가 데이트라도 하라며 아이를 봐주셨습니다. 장인어른과 장모님께서 오셨을 때 아내는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두 분께 인사를 드리고 안방으로 들어가 아내를 깨웠어요. 아내는 머리가 아프다며 인상을 찌푸렸지만 일어나 앉았습니다. 어제 같이 온 남자는 누구냐고 물었더니 아내는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친구들이랑 술 마시다가 합석하게 돼서 같이 놀았다고 했어요.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친구들은 미혼이고 당신은 아이까지 있는데 똑같이 노는 게 말이 되냐고 다그치자. 아내는 오히려 갑갑하고 숨막힌다며 자기가 그 남자들이랑 뭘 했다고 그러냐고 아무 일도 없었는데 왜 그러냐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 했더니 그때 아내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위자료 주면 되잖아. 얼마를 원해? 그럼 이제 나 좀 놔줘. 바로 그때 거실에서 장인어른과 장모님께서 들어오셨습니다. 두 분 모두 굳은 표정이었어요. 아마 안방에서 나는 소리를 다 들으신 모양이었습니다. 장인어른께서 낮고 무거운 목소리로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물으셨어요.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장인어른께서 갑자기 아내의 뺨을 때리셨습니다.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장인어른께서 그렇게 화를 내시는 모습은 처음 봤어요. 언제나 아내를 아끼고 사랑하시던 분이었거든요. 그리고 장인어른은 애보기 부끄럽지 않냐고 소리치셨어요. 도대체 너를 언제까지 기다려줘야 하는 거야? 제발. 철 좀 들어. 애는 1살, 2살 크고 있는데 왜 너는 아직도 그 모양이야? 놔달라는 말이 지금 내가 해도 되는 말이야? 한서방이 너를 놓는 날 우리도 너를 놓을 거야. 한서방도 내 자식이야. 네가 아무리 내 딸이어도 한 번만 더 그런 소리 하면 안 본다. 그날 이후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장인어른과 장모님께서는 아내에게 주셨던 카드를 정지시켜 버리셨어요. 그리고 더 이상 아이를 봐주러 오시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처음으로 하루 종일 아이와 함께 있어야 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이를 돌보고 밥을 먹이고 기저귀를 갈고 재우는 모든 과정을 혼자 해야 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정말 힘들어 보였어요. 아내는 울면서 제게 전화를 걸어 도와달라고 했지만 저는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퇴근하면 아내는 지쳐서 소파에 누워 있었고 집안은 엉망이었어요. 아이는 울고 있었고 설거지는 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점점 아이를 돌보는데 익숙해지더라고요. 서툴지만 분유를 타고 기저귀를 갈고 아이를 재우기 시작했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 장모님께서 조심스럽게 제게 아내를 병원에 한번 데려가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장모님께서 설명해 주셨어요.
아내의 행동이 단순히 철이 없어서가 아닐 수도 있다고, 출산 후 우울증일 가능성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왜 진작 생각하지 못했을까요? 저는 아내를 설득했습니다. 처음에 아내는 거부했지만 제가 계속 말하자 결국 함께 병원에 가기로 했어요. 정신건강의학과 선생님께서 아내와 오랜 시간 상담을 하셨고 결과는 심각한 산후우울증이었습니다. 출산 후 호르몬 변화와 육아 스트레스, 그리고 원치 않았던 임신에 대한 죄책감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하셨어요.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내가 밖으로만 돌아다니려 했던 것도, 아이에게 무관심했던 것도 모두 우울증의 증상이었다고요. 도피처를 찾은 거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제야 아내를 이해할 수 있었어요. 아내도 힘들었던 거예요. 그걸 표현할 방법을 몰랐을 뿐이었습니다. 아내는 그날부터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상담도 받고 약도 먹고 정기적으로 병원에 다녔어요. 장인어른과 장모님께도 아내의 상태를 말씀드렸고 두 분도 이해해 주셨습니다. 장모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시며 말씀하셨어요. 진작 알았더라면 딸을 그렇게 대하지 않았을 거라고요. 치료를 받으면서 아내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고 웃음도 많아졌어요. 예전처럼 밝은 모습으로 돌아오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 우리 딸은 3살이 됐습니다. 아내는 누구보다 아이를 사랑하는 엄마가 됐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아이 방으로 가서 뽀뽀를 해주고 아이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줍니다. 예전에는 요리를 전혀 못했던 아내가 이제는 제법 솜씨가 좋아졌어요. 아이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배우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정말 대단해 보입니다. 저는 그런 아내를 보며 더 사랑하게 됐습니다. 힘든 시기를 이겨낸 아내가 자랑스럽고 엄마가 된 아내가 아름답게 느껴져요. 가끔 아내와 함께 그때 일을 이야기하곤 합니다. 아내는 그때가 정말 악몽 같았다고, 자기가 자기를 통제할 수 없었다고 말해요. 요즘 우리 가족은 주말마다 장인어른, 장모님과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공원에 가서 아이를 놀게 하고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눠요. 아이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정말 좋아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 가슴이 따뜻해져요. 이게 바로 가족이구나, 이게 바로 행복이구나 싶습니다. 저에게 온전한 가족을 만들어준 아내에게 참 고맙고, 저를 자식으로 품어준 장인어른과 장모님께도 평생 감사하며 살아야겠습니다.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